안녕하세요. 오늘은 2단원 비교하며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쌤이 준 문학 개념형 프린트물에도 있었던 말인데 어떤 게 다양한 글이 서로 엮여 들어간다고 비슷한 그 주제를 다루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같은 작가가 썼다거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글을 좀 비교하며 읽으면서 내가 혼자 그 글을 막 그냥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좀 비판하면서 읽고 각 그 학자들의 어떤 각 글쓰기들의 관점을 비교해 가면서 읽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챕터입니다. 고등학교 가면은 주제 통합적 읽기란 말도 쓰게 되는데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화제를 가지고 있는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글을 같이 엮어서 읽는다는 거지. 자, 그럼 이럴 때 문제의 유형은 이렇게 쌤이 크게 세 가지를 좀 나눠봤거든요. 1번은 정말 내용을 비교하는 거예요. 모의고사에서도 3점짜리 유형이 이런 게 진짜 많아요. 관점과 견해를 비교하는 내용 일치가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거든. 자, 그러면은 정말 내용 일치만 따져서 찾을 수 있는 건 이 글의 공통점 아니면 두 글의 차이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고, 조금 3점짜리로 가면 보기가 나오는데 보기는 외부 지문이 나오는 거지 지문 밖의 내용을 가지고 오는 거지. 이 보기부터 해석을 잘해야 답이 보여요. 보기에서 지문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말할 수도 있고, 혹은 지문의 내용을 보강하는 어떤 플러스 알파적인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지문에 나와 있는 어떤 개념이나 어떤 항목들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는 보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잘 따져봐야지. 만약에 보기에서의 어떤 주장이 있다면 지문에 나와 있던 누구의 주장과 같거나 누구와 다른지를 판단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이고, 지문에 있는 어떤 관념이나 개념에 구체적인 적용이 가능한 사례가 나왔다면 사례와 대응되는 그 관점 혹은 그 개념을 제대로 연결해 주는 게 포인트가 될 거예요. 자, 2번 각 지문, 이거는 이제 가지문 하나만, 나지문 하나만 문제를 물어볼 때 이때는 이제 상호 텍스트성을 좀 벗어나지. 그래서 이 한 지문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각 지문이 얘가 지금 2번 챕터에서는 가와 나 그 두 개가 나오는데 둘 다 논설문이에요. 둘 다 주장하는 글이거든요. 그러면 주장을 한다는 얘기는 그 주장을 설득하기 위한 근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주장과 근거 사이에 인과관계를 따지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인과관계를 똑바로 따져야 돼. 나 이 단어 봤어 하면서 그 기억에 의존하여 키워드 중심의 독해를 해서 풀으라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문장의 연결 어미를 기준으로 자르셔야 돼. 뭐뭐를 해서 뭐뭐 했다, 뭐뭐 하다,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 어미를 가지고 서술어의 그 구조들을 가지고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찾아주셔야 돼요. 지문에 다 있는 말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하죠? 그러니까 내가 배고프다는 거랑 너가 귀엽다는 거는 전혀 다른 거야. 그지? 근데 뭐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고 말했을 때 너가 귀여워서 너를 좋아한다 말하면 너를 좋아하는 거의 근거는 너가 귀여워서라는 거야. 이 글 어딘가에 배가 고프다라는 말, 나 그거 기억나? 나 그거 봤어.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미를 기준으로, 연결 어미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따지셔야 된다. 자, 3번 다른 글의 형식과 비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시 상호 텍스트성을 돌아와서 가와 나의 형식을 비교하거나 혹은 보기의 새로운 내용을 가져와서 형식을 비교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글의 종류를 생각하셔야 돼요. 각 종류별 특성이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편집글은 수신자가 명확할 거고, 뭐 날짜도 쓰고 안부 인사를 좀 쓰잖아. 편집글은 논설문, 주장하는 글이기 때문에 어떤 명확한 근거를 쓰거나 아니면 어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설득력을 높이거나 이러한 전략들이 있겠죠. 설명문이라는 거는 그냥 말로만 이렇게 큰 개념만 말해주면 이해가 안 가니까 구체적인 어떤 시각자료나 혹은 구체적인 통계나 어떤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할 때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 막 그래프를 가지고 온다든가. 그리고 문학이라면 문학이란 형식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강화될 수 있는 주제들이 있겠죠. 뭐 사랑의 애절함을 더 간절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시라는 형식을 썼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영화라면은 시각적으로 보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설을 시나리오를 바꿨을 때 뭐 이런 것들. 그러면 눈에 보이게 만드는 영화에서는 소설이라는 갈래와 차이가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형식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기본 전제는 뭐냐면 글쓴이는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거기에 알맞은 적절한 형식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글을 쓰겠죠, 누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글을 읽으면서 글쓴이의 관점을 비판적으로도 검토할 수 있고 나만의 관점을 세우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어른들이 이런 교과서를 만든 겁니다. 자, 젓가락질이 바로 이번 글의 공통 화제예요. 화제가 같아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나 글 두 개 있다 그랬는데 둘 다 갈래는 똑같습니다. 신문 칼럼이고요. 2013년 거더라고. 좀 오래되긴 했어요. 그리고 둘 다 주장하는 글이에요. 놀설문이니까 칼럼이지. 그 여기 특징이 뭐냐면 처음, 중간, 끝, 즉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론에는 서론에 걸맞은 글쓰기 전략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의문, 질문을 통해서 독자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환기한다. 혹은 아니면은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앞으로 쓸 글의 전개 방향을 예측하도록 도와준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서론에서 써야 하는 글쓰기 전략이 있는 거야. 그리고 본론은 또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를 가져오는가, 뭐 전문가의 의견을 가져오는가, 아니면 통계자로 구체적인 수치를 인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될 거예요. 결론이라면 앞에서 했던 내용을 마무리해 줄 수도 있고 앞에서 했던 내용을 재차 거듭 강조하는 재진수를 쓸 수도 있고, 혹은 미래에 대한 당부, 미래에 대한 기대, 전망 등으로 글을 마무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각 단계별의 글쓰기 전략과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 스포를 하자면 나는 갈래 같다 그랬지? 둘 다 논설문이고요. 즉 형식은 똑같다. 더불어 또 뭐가 같냐면 화제가 같아요. 공통화제는 젓가락질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는 젓가락질을 잘해야 돼. 그리고 나는 젓가락질 못해도 돼. 이런 관점이 다른 글이에요. 관점이 다르다는 거를 어려운 말로 상이하다 그래요. 서로 상자에 달을 있자. 서로 다르다. 오케이? 자, 글 갑시다. 젓가락으로 시작하는 밥상머리 교육. 처음, 젓가락질 참 특이하게 하네. 저러면 음식을 제대로 집을 수 있나? 라고 지금 작은 따옴표 보이죠? 즉 속마음을 인용하고 있어요. 누구 속마음이야? 글쓴이의 속마음이죠. 즉 자기 속마음을 자기가 인용하는 거야. 그럼 인용한다는 얘기는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야? 아니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말을 나의 어떤 속마음, 나의 태도, 젓가락질을 특이하게 하는 젊은이에 대한 어떤 쟤 왜 저래? 하는 그 태도를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건 여러분 풍자하거나 비유하거나 이런 거잖아. 돌려 말하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글쓴이의 속마음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날 식당에서 한 젊은이가 젓가락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손가락질 사이에 끼워진 젓가락은 한치의 공간도 없이 서로 딱 붙어 있었다.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먹는 게 아니라 끼워 먹는 수준이었다. 누가 봐도 젓가락질이 서투르고 이상했다. 끼워 먹는다. 쌤이 삼각형 해놨어요. 그러니까 글쓴이의 태도가 좋지 않아. 이 젊은 사람을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글쓴이가 직접 경험한 내용이죠. 그래서 글쓴이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처음에서 이 내용 전개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속마음을 인용하고 또 글쓴이가 직접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이제 내용을 전개한다는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처음에서 이 글쓴이는 어떤 목적을 노리고 있다?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도입부를 설정한 거예요. 확 이해가 가잖아. 그죠? 만약 처음부터 젓가락질은 중요하다라고 말하면 딱 봐도 글이 너무 못 쓴 것 같잖아. 뭔가 빌드업을 해줘야지. 아시겠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도입부를 설정했다. 자, 중간 갑니다. 최근 밥상머리 교육을 주문받고 있다. 야, 이거는 이 당시의 배경인 거야. 이 글을 쓸 때 밥상머리 교육이 주목을 받고 있는 어떤 시대적 배경의 흐름이 있었나 보지? 자녀의 인성과 학업에 유익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자, 인과관계네요. 자, 밥상머리 교육이 왜 좋아? 1번, 효과 1번. 인성과 학업에 유익하다. 어른과 함께 식사하는 밥상머리에는 삶의 지혜가 풍성했다. 밥상머리에는 올바른 식습관과 인성 함양이 저절로 이루어졌다. 자, 여기 선생님이
그 형광펜 쳐놨어요. 밥상머리 효과에 2번. 자, 그러나 문제가 시작된다. 밥상머리 교육을 강조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젓가락질 교육은 놓치고 있는 듯하다. 자,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데서 내용 일치해서 연결어미를 진짜 조심해야 돼. 왜냐면 뭐뭐 하면서 이 종속적 연결어미가 눈에 보여야 돼요. 이 밥상머리 교육을 안 받아서 문제야? 아니지. 이 단락의 첫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 최근 밥상머리 교육에 주목을 받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주목은 받고 있는 거야. 요즘 애들도 밥상머리 교육을 다 받고 있는 거야. 근데 뭐가 문제야? 밥상머리 교육은 받고 있는데 충분히 강조되고 있는데 내용이 아쉬워. 밥상머리 교육에서 젓가락질이 교육을 빠뜨리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젓가락질 교육을 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밥상머리 교육을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자, 다음 단락. 밥상머리 교육의 첫 출발은 젓가락질 가르치기였다. 지 생각이죠. 젓가락질을 못하면 못 배웠다는 흉을 들을 정도로 엄격히 가르쳤다. 그러므로 젓가락질 하는 것만 보아도 밥상머리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요즘 어린이들은 어떤가? 되게 의문형 어미를 쓰고 있네. 의문형 어미를 써서 요즘 어린이들을 좋게 안 보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쌤이 형광펜 쳐놨어. 요즘 어린이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럼 과거의 어린이들이 있겠지? 옛날 어린이들?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밥상머리 교육에서 젓가락질을 잘 배운 어린이들과 요즘 어린이들을 대조하고 있다고. 서투른 젓가락질 때문에 후루룩 걸리며 흘리며 먹는 경우가 많다. 자, 기업들이 이런 사정을 눈치채고 젓가락질을 어려워하는 어린이들을 겨냥한 기능성 젓가락을 개발했다. 자, 기능성 젓가락은요, 젓가락을 변형하여 젓가락질을 쉽게 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 젓가락의 용도를 설명 안 해. 젓가락의 뭔지를 설명 안 해. 하지만 비판적인 것 같은데 이러한 기능성 젓가락은 편리함만 추구하고 젓가락에 숨겨진 힘은 깨닫지 못한 장난처럼 보인다. 장난이래. 너무 까는 거 아니야? 기능성 젓가락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가 비판적이죠. 근데 편리함은 장점이지. 그러니까 안 편리하다는 게 아니야. 편리해. 그죠? 근데 문제는 뭐야? 편리함만 추구하고 해서 요 만이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 만. 편리함은 있거든? 인정하거든? 기능성 젓가락에 편리하다는 건 장점이야. 그건 인정하는데 편리함만 추구하는 게 문제야. 왜? 뭐도 알아야 되는데 젓가락에 숨겨진 힘을 가르치고 있지 않으니까. 젓가락에 숨겨진 힘을 깨닫지 못한다는 게 기능성 젓가락의 단점인 거예요. 그리고 글쓴이의 태도는 어떠하다? 장난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비판적이다. 다음, 원래 젓가락은 막대기 2개면 충분했어요. 그러니까 이 원래 막대기 2개면 충분하다는 얘기, 뭘 기능성까지 따져,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젓가락의 동작은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계속되는 뇌의 작업 과정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만이라고 연결하면 나오잖아. 그러면 젓가락질은 단순하다. 맞아, 안 맞아? 아니야. 겉보기에만 단순한 거지 계속되는 뇌의 자극이라는 건 뭐야? 단순하지 않다는 거지. 겁나 정교한 어떤 무언가가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젓가락에 숨겨진 힘. 첫 번째, 계속되는 뇌의 자극 과정. 근데 실제로 막 치매 예방할 때 막 콩을 고르는 거, 젓가락으로 막 콩을 집어서 고르는 게 되게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 주간보호센터 가면 콩을 맨날 젓가락으로 집으라고 하고 막 그런다는 선생님도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젓가락의 미세한 움직임은 유아 및 어린이의 성장 발달에도 아주 유익하다. 젓가락질을 바르게 하려면 손가락 각각의 관절과 근육의 정확성과 섬세함이 요구된다. 그치? 숨겨진 힘 2, 어린이의 성장 발육. 그리고 3, 관절과 근육의 정확성, 섬세함. 자,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쇠젓가락은 무거우면서도 가늘다. 지금 쇠젓가락이라고 여러분 이거 시험 볼 때 진짜 국어 똑바로 읽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젓가락이 아니라 쇠젓가락이라 그랬어. 알겠지? 그냥 젓가락인지 쇠젓가락인지 기능성 젓가락인지 이거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 달라질 거예요. 얘의 특성을 설명해주고 있어. 우리의 이 쇠젓가락의 특성, 그지? 그 약간 나무 젓가락은 좀 크잖아. 되게 좀 뚱뚱하고, 그지?
당연히 젓가락질 하는데 더 정교하고 힘 있는 놀림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젓가락질 하는데 더 정교하고 힘 있는 손놀림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무거우면서도 가늘기 때문이죠. 그죠? 이렇게 문장이 연결이 돼야죠. 자, 쇠젓가락은 음식의 힘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인과관계네요. 음식을 원하는 대로 찢고 자르고 모으는데 탁월하다. 그러니까 쇠젓가락이 왜 좋은지를 좀 구체적으로 이제부터 설명해 줄 거거든. 예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찢고 자르고 잘 모으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야. 구체적인 예 시작합니다. 젓가락질로 김치를 찢는 것은 물론 예 1번 손가락으로 집기 어려운 작은 콩 예 2번 깻잎절임 한 장씩 떼는 기술도 묘기 그 자체다 예 3번. 자, 이렇게 고도의 집중력과 무게를 감지하는 예민한 손의 촉각은 달인에 가깝다. 달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쇠젓가락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하는 거야. 아까 기능서 젓가락은 뭐라 그랬니? 장난이라 그랬어. 근데 쇠젓가락은 뭐야? 달인이야.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정교한 젓가락질 덕분에 땡스 투 우리나라는 손을 위주로 하는 운동 경기에서 세계 최고다. 이것도 우리나라가 잘하는 원인이야? 자, 양극, 핸드볼, 골프, 야구 등의 경기력이 이를 입증한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근거인 거야. 그래서 양궁, 핸드볼 이게 지금 손을 위주로 하는 운동 경기를 나열하고 열거하고 있네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교한 손가락질은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면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야, 우리나라 야구 잘하지. 우리나라 골프 잘하지. 핸드볼 잘하잖아. 이렇게 막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해주고 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뭔 효과가 있니? 주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근거를 제시한다는 거는 다 내 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잖아요. 이해 갈까? 어렵지 않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우승, 한치의 오차도 없는 용접 기술이 이루어낸 세계적인 조선 기술. 조선은 있잖아. 이게 만드는 거야. 메이크. 선의 배선자예요. 배 바다에 떠다니는 배를 만드는 걸 조선이라 그래. 자, 마지막 우리 지역 초등학교들이 어린이에게 바른 젓가락질을 가르치는 젓가락의 날을 운영한다고 한다. 이렇게 다고한다. 이게 뭐야? 이거는 전에 들은 이야기야. 전에 들은 이야기를 인용한다. 그러니까 인용할 때 쓰는 어미죠. 한다고 한다. 근데 이거는 이게 이거는 내용을 내가 지금 간접적으로 인용해주고 있는 거죠.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화자의 태도 드러나죠. 반갑다. 자, 올바른 젓가락질 교육으로 미래의 세계 최고의 실력을 뽐낼 인재를 키우기를 기대해본다. 기대. 자, 이게 끝이잖아요. 결말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전망과 기대를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중간의 내용이 뭐였어? 젓가락질 겁나 중요하다고. 젓가락질 똑바로 가르치라고.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 주장과 어울리는 젓가락의 날이라는 거 이제 한데 그거 너무 반가운 소식이야 라고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의 관점은 뭐야? 마지막 문장이 지금 진짜 중요하거든요. 올바른 젓가락질 교육으로 미래의 최고의 실력을 뽐낼 인재를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자, 그럼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쌤이 여기서 한번 잘라볼게. 인재는 결과야. 어떤 원인으로 생겨? 올바른 젓가락질 교육으로 생기는 거야. 그죠? 의로잖아. 의로는 수단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예요. 괜찮아? 의로는 수단이라고. 수단. 그래서 올바른 젓가락질 교육을 하면 누구를 키울 수 있어? 인재를 키울 수 있다. 마지막 문장 완전 중요한 글쓴이의 관점이죠. 자, 봅시다.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쌤이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 증거 1번. 밥상머리 교육의 출발은 젓가락질 교육이다. 2번. 젓가락질은 뇌를 자극시켜주고요. 유아 어린이와 발육에 도움이 됩니다. 3번. 세계적인 손기술, 운동기술 이런 거 묘기 같은 그런 모습들은 다 젓가락질 덕분이다. 자, 그래서 그럼 주장은 뭐야? 정확하고 올바른 젓가락질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게 주장이죠.
자, 이제 나로 가면은 이제 젓가락질 잘하면 밥 잘 먹나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알아요? DJ 디오씨 노래야. 노래 제목이 DJ 디오스와 추물이에요. 그래서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걸 가져온 거지. 아마 2013년에 이게 좀 유행 노래였나 보죠? 쌤도 어렸을 때 들어봤어. 이 노래 좋아했어. 얘도 똑같이 갈래가 칼럼이라 그랬죠? 근데 얘는 젓가락질이 안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화자만 갖고 관점이 아예 달라요. 자, 처음 식사할 때마다 젓가락질 때문에 어른들에게 한 소리씩 듣는다는 친구는 하소연합니다. 아우 친구, 자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체험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이 친구는 진짜 친구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쓴이의 친구를 인용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이제 높이고 있는 거죠. 항상 이렇게 처음에는 글쓰기 전략이 다 있는 거야. 아무렇게나 막 서론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너무 이제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거지. 젓가락질을 못 해가지고 젓가락질을 못 배워도 밥만 잘 먹는다고. 그러고 보면 생각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좀 경어체를 쓰고 있네. 정석에 가까운 아까는 경어체 아니지 않았어? 뭐뭐 다 아니었어? 그치? 입증한다, 기대해 본다, 그치? 여기는 경어체를 쓰고 있네. 윗글과의 또 차이점이 있네요. 자, 그리고 생각해볼 만한 문제다. 얘도 똑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지금. 문제 제기. 정석에 가까운 젓가락질을 해야만 밥을 잘 먹을까? 얘도 지금 퀘스천이네, 의문. 표준 젓가락질을 따르지 않으면 식사 예절에 어긋나는 것일까?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네. 표준 젓가락질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정석에 가까운 젓가락질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걸 왜 질문을 하겠어? 왜 질문을 하겠어? 이런 걸 우리가 통념이라 그래. 통념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사회적 통념. 사회적 통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회 내에서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이제 통해져 있는 어떤 좀 고정관념? 이런 걸 그러니까 통해져 있는 관념? 이런 걸 사회적 통념이라 그래.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 여자애가 치마 입고 뛰면 안 되지. 뭐 이런 것도 사실 사회적 통념일 수 있잖아. 아저씨가 뭔 상관이에요. 꼰대야 진짜. 요즘 애들은 이러잖아. 요즘 꼰대의 정의는 통념이 가득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질문은 젓가락질 잘해야 밥을 먹는다. 젓가락질 똑바로 안 하면 예절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어떤 이 사회적 통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야. 괜찮아요? 내가 통념이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이 어휘가 약해서 혹시 모를까봐 쌤이 높아심의 얘기를 하는 거야. 통념을 비판하고 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또 전개 방식이 어떻게 돼? Q&A가 될 거야. 지금 처음인데 질문을 하죠. 그러면 어긋나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내용이 앞으로 전개되겠지. 그러니까 처음에서 이런 의문 제기를 하면 앞으로의 글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개될 것인지도 예측할 수 있게 해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표준 젓가락질과 정석에 가까운 젓가락질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 의문점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으로 중간을 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의 글의 방향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그죠? 전개 방향 예측. 글의 전개 방향을 예측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다. 오케이. 자, 아이씨 뭐야 글씨 왜 이렇게 이상해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간으로 가볼게요. 무거운 새 젓가락을 한 손에 쥔 채 김치를 찢어내는 한국인들의 젓가락질은 같은 젓가락 문화권인 에서 자르고 중국과 일본에 견주어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칭찬해주고 있어. 그러나 음식문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젓가락을 쥐는데 완벽한 표준은 없습니다. 오, 중요해. 왜 여기? 완벽한 표준이 없다. 이거 X칠까? 완벽한 표준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게 아까 1문단에서 말했던 그 표준 젓가락질에 어긋나면 식사 예절에 어긋나는 걸까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답인 거지. 이거는 answer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유잖아. 올바른 젓가락질 따위는 없어! 라고 말하는 게
뭐 젓가락질 잘 못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거죠. 다만 젓가락을 사용하는 한중일에서 공통점을 발견하는 기술이 있어요. 여기는 아까 그 위에는 비교해줬잖아. 중국과 일본의 견주어도라고 하잖아. 그럼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에 지지 않는다는 거잖아. 약간 좀 뭔가 대조를 해줬다고. 아까 얘가 좀 대조를 해줬다고. 근데 여기서는 공통점이라고 하니까 공통점은 뭐야? 집게와 가운데 손가락에 젓가락을 끼우고 넷째와 셋째 손가락으로 젓가락을 받친 뒤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구체적 묘사. 두 개의 젓가락을 가볍게 눌러주는 방식이 바로 공통적인 기술을 묘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한 나라만의 기술이 아닌 거야. 여러분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중국과 일본의 견주어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이라 그랬지. 그러면 이렇게 뭐 넷째 손가락과 새끼 손가락으로 아래 젓가락을 받친 뒤 엄지 손가락으로 두 개의 젓가락을 가볍게 눌러주는 방식은 우리나라만의 기술이야? 아니지. 이 단락의 처음에서 뭐라 그랬어? 공통적으로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오케이? 공통적인 거야. 한 나라만의 기술이 아닌 거예요. 자, 중국에서 발원해 3,000년 동안 역사를 이어온 두 개의 작대기를 우리 이거 알게 됐어. 뭐야? 젓가락의 기원. 젓가락의 기원은 어디야? 중국. 그죠? 그리고 요리조리 지어보는 과정에서 인류가 지혜를 짜 모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닌가 합니다. 이 사람 확신해? 아닌데 추측인데 추측하고 있어요. 자, 이 때문에 젓가락질의 정석 저자가 누구인지 그 저작권자를 찾아내는 것은 단언컨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자, 여기 인과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젓가락의 정석이라는 얘기는 왜 나와? 아까 다시 또 처음에 아까 정석 여기 있었잖아. 요 정석이랑 연결되는 거야 지금. 그지? 그러니까 이게 서론에서 이런 단어들을 쓴 게 2문단에도 연결되고 3문단에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글은 이렇게 짜임새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약간 수학의 정석 그 책 제목을 좀 언어 유희한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 인과관계를 보면 젓가락 정석이 누군지 왜 못 찾아? 왜냐면 3,000년이나 되어서 그래. 오케이? 왜 불가능해? 3,000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기원 찾는 그러니까 누가 젓가락질의 그러니까 올바른 젓가락질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3,000년 동안에 인류가 함께 지혜를 짜 모아서 젓가락질을 개발시킨 거지 딱 한 사람이 이게 찐이야 라고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자, 국제표준화기구에도 등록되지 않은 젓가락 사용법을 가지고 여기서 이 사람의 태도가 드러나. 등록되지도 않았대. 이 관영어가. 그죠? 젓가락을 꾸며주는 관영어가 등록되지도 않은 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젓가락 사용법에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 거야. 이 글쓴이는. 심지어 ISO에도 등록이 안 됐다 하잖아요. 즉 정석과 표준이 없다는 거를 강조하기 위한 어떤 근거를 가져오는 거지. 그리고 누가 젓가락질 잘하네 못하네 따지는 도도와 이게 다 삼각형이죠.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이거 따져볼 만하다. 한국인의 젓가락 숟가락 문화를 20년 가까이 연구한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속학 교수는 자 이거 봐봐요. 권위자와 전문가를 인용하고 있죠. 그럼 신뢰성과 설득력이 높아지겠죠. 글쓰기 전략에서 아주 중요하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준다는 거. 심지어 지금 큰 따옴표 있죠. 직접 인용하고 있어요. 주영하 교수님의 말을 직접 빌려온다고. 얘는 근데 이제 아까 가에서는 그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가와 나의 차이점 중에 하나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냐 안 하냐가 나올 수 있어. 자, 중요해요. 자, 직접 인용 내용 읽어볼게요. 얼마나 젓가락질을 잘하는지는 일본에서 들어온 풍속이다 이야기를 한대요. 자, 젓가락질 필요 없어. 이게 왜 강조할 필요가 없는 이유. 두 번째가 일본 풍속이라는 거야. 진짜? 자, 원래 한국 문화에서는 숟가락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부터 풍속이 나눠지네. 일본은 젓가락. 대조. 한국은 어떤 문화야? 숟가락. 두 나라를 대조하면서 전개가 되고 있네요. 밥과 구만으로 연명한 조선 민중에게 젓가락은 호사스러운 물건이었어. 호사스러워. 사치스러워. 비판적 태도. 잘게 썬 밀반찬은 푸짐하게 차려 먹던 양반내나 소주왕은 희귀품이었던 것이지요.
이 희귀품 이거 지금 다 젓가락 젓가락 말하는 거예요. 옛날 실제로 옛날 풍속화를 보면 지금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주고 있어요. 여기 밑에 그림도 나와. 그림 너무 재밌지 않아? 여기 애들 막 이거 어디 갔어? 숟가락으로 밥 먹잖아 지금. 양반들 젓가락 쓴다. 근데 이제 얘 뭔가 농민들 숟가락만 쓰네요. 민초들이 여러분 민초는요 일단 어휘 나오죠. 백성을 질긴 생명력을 가진 잡초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자 그러면 이 전개 방식에서 뭐도 물어볼 수 있다. 비유의 형식을 활용하여 이런 말 나올 수 있지. 민초가 비유야. 엄밀하게 말하면 비유법의 6가지 종류 중에 은유법. 자, 숟가락만 들고 밥 먹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림을 주니까 완전 신뢰성이 높아진다. 완전 설득적이야. 젓가락은 양반가의 남자가 아니면 가진 경우가 드물었고 양반 여성들도 숟가락으로만 밥을 먹었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젓가락은 양반가의 남자만 썼나 봐. 양반 여자들도 젓가락을 안 썼나 봐. 자, 여기 보면 우리의 식문화와 풍속화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자신의 어떤 주장의 설득력을 더하고 있어요. 자, 거의 끝났어. 반면 대조가 시작됩니다. 숟가락을 쓰지 않는 일본에서는 젓가락 사용법이 정교하게 발달했습니다. 근대화 이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젓가락질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것도 일본이고, 일본에서 얼마나 그 젓가락질을 강조했는지 알려주는 사례 첫 번째, 사례와 예시를 들어주고 있어요. 최근 젊은 엄마들 사이에 유행하는 젓가락 교정기를 발명한 것도 일본이거든요. 이거 아까 가에서 이 젓가락 교정기잖아. 이 교정기가 그 가에서 나왔던 그거죠. 아까 가에서는 기능성 젓가락이라고 했잖아. 그죠? 똑같은 거죠. 이게 통합적 읽기가 되면 이 젓가락 교정기는 가에서 말했던 기능성 젓가락과 같은 걸 지칭한다고 파악이 되겠죠.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조선에서 외식업과 근대적 위생관이 발달하면서 이거는 당시의 어떤 사회적 배경을 설명해 준 내용이죠. 이렇게 발달했기 때문에 젓가락이 주목받게 되었다는 게 주영하 교수의 추정입니다. 아까 그 주영하 교수님 있잖아. 민속학자, 이분의 권위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신뢰성을 높이고 있죠. 그러니까 가글보다 훨씬 잘 쓴 글이야. 나글은. 이거 너무 개인적 생각인가? 저는 그냥 나글은 진짜 잘 쓴 것 같아요. 단어 하나하나가 앞문 단어하고 싹 다 연결되면서 굉장히 완결성과 짜임새가 끝내주는 글입니다. 자, 그리고 추정입니다라고 하니까 뭐 확실하진 않지. 역사적으로 무언가를 판단한다는 게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 그지? 너 밥에 불만 있냐? 라고 하는 것도 노래 가사에 나와요. 라고 참견하다 옆집 아저씨는 일본에서 건너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너무 유머가 있어. 노래 가사를 인용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제목이 뭐였어? 제목이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 잘 먹나요? 나는 젓가락 잘 못 쳐서 밥 잘 먹지요. 하지만 주변 사람 내가 젓가락질 할 때 한마디씩 하죠. 너 밥 쓰기 불만 있냐? 이렇게 노래가 흘러가요. 쌤 기억으로도. 지금 제목과 노래 가사가 지금 연관되는 거야. 이제 우리 지금 끝으로 가잖아요. 그지? 그래서 처음 부분에서 말했던 그 노래, 그러니까 제목에서, 그리고 또 처음 부분에서 언급했던 젓가락질 못 배웠냐고 하는 그 노래 가사랑 지금 연결되면서 글의 통일성이 부여되는 거지. 근데 끝까지 이 통일성을 유지하거든요. 볼까요? 끝. 젓가락질 잘 못하신다고요? 그래서 젓가락질 못 배웠냐? 라고 구박받으신다고요? 자, 이거 누가 구박받았어? 얘 친구 사례. 이것도 서로 처음에 나왔잖아. 처음에 나왔던 부분과 또 연결되는 거야. 그치? 이런 친구 같은 케이스가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젓가락질 노사과 이렇게. 근데 좀 멋지게 말하려면 어떻게? 한국인의 어른 숟가락에 닮습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는 숟가락 문화니까, 그래서 올바른 젓가락질 상관없어. 이게 바로 글쓴이의 관점인 거죠. 가장 중요한 관점이죠. 가글도 그렇고 나글도 그렇고 글쓴이의 그 핵심적인 주장이 끝에 나와. 결론에 나와요. 결론. 이런 거 우리나라가 좀 두갈식이 아니잖아.
이게 또 미갈식인 거지. 그러니까 미갈식이란 얘기는 글의 끝부분에 핵심 주장이 나온다는. 영어권에선 그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 영어는 먼저 주장을 말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핵심 주장을 맨 마지막에, 근거를 먼저 말하고 주장을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이제 미갈식 구성인 거지. 자, 그럼 볼까요? 근거 1. 표준 젓가락질 따윈 없어. 2번 3000년 동안 내려온 인류의 지혜가 모아진 거야. 2번 젓가락질 따지는 거 일본 풍속이야. 주영화 교수가 그렇게 말했어 라고 권위자의 말을 인용해서 설득력을 높이고. 3번 우리의 문화에는 숟가락이 더 중요해 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로 우리의 식문화와 풍속화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 주장은 뭐야? 젓가락질 못해도 괜찮아 이거죠. 자, 내용 파악 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 일지 여기 다 정리된 거는 잠깐 이거 멈추시고 보시면 돼요. 자습서도 다 적혀 있는 내용이고. 자, 이제 여기에 그 학습활동 가서 딴 거보다 여기 들어가면 여기 보자. 글의 내용을 파악하기. 두 글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화제는 젓가락질이죠. 그리고 젓가락질이 필요하냐 안 하냐로 관점이 달라지지. 그럼 가에서 젓가락질 교육을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 쌤이 아까 근거 다 정리해줬죠? 근거와 주장. 3번도 마찬가지죠? 근거와 주장. 이제 비교해봐. 2번 관점과 형식의 특성을 비교하자. 일단 먼저 쌤이 이거 확 나눠야 그랬어. 그치? 관점을 비교해보고 형식을 비교해보고. 관점부터 비교해봅시다. 올바른 젓가락질을 중요해 가르쳐야 돼요. 나 젓가락질 못해도 돼. 올바른 젓가락질 이런 말이 어딨어. 표준은 없어. 오케이? 3번 근거를 찾아보자. 자, 근거 아까 정리해준 그대로예요. 아까 필기한 거 보시면 돼요. 자, 3번을 보고 싶었어. 형식이 달라요. 사랑하는 현서에게. 자, 이거 편집글이잖아. 이거 편집글이야. 편집글. 어려운 말로 서간문. 편지를 서간이라 그래요. 여기는 항상 이렇게 이 현서가 수신자야. 수신자를 쓰고 형식이 있어. 여기가 발신자야. 발신자. 여기 원래 날짜를 쓰는데 이게 엄마가 날짜를 까먹었네. 그럼 이제 글을 시작할 때는 항상 어떤 이게 뭐 인사 혹은 안부 이런 걸 물어봐요. 글의 시작에서.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리고 여기서까지 이 두 번째 부분까지가 여기가 이제 본론이지. 여기가 이제 끝인사야.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편지는. 자, 그런데 현서가 엄마가 현서한테 보내는 거니까 약간 이 말투도 그죠? 이 어미 봐봐. 혼났었지 거야 뭐 이런 거잖아. 먹자 이겠니? 이렇게 이런 게 굉장히 다 되게 그 구어체고요. 친근한 말투예요. 친근한 말투. 그죠? 자, 그래서 며칠 전 서투른 젓가락질 때문에 할머니한테 혼났었지. 그때 너는 밥만 잘 먹으면 되지. 젓가락질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했지. 그런데 현서야, 많은 사람들이 젓가락질을 식사 예절이라고 생각해. 이 사람의 태도가 드러나. 올바른 젓가락질이 있다고 생각하네. 그럼 이 사람은 누구 친구야? 가랑 비슷한 사람인 거지. 학교에서 밥상머리 교육할 말 들어본 적 있지? 올바른 젓가락질은 밥상머리 교육의 하나로 보는 거야. 엄마가 신문에서 읽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궁처럼 손을 사용하는 분야에서 뛰어난 것은 젓가락질 덕분이래. 이 사람 아까 가를 읽었네. 가의 칼럼을 읽으신 엄마네. 젓가락질로 어릴 적부터 정교하고 섬세하게 손을 사용하는 훈련을 하는 셈이거든. 이제 왜 할머니께서 젓가락질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겠니? 의문형 어미를 쓰고 있네요. 엄마는 네가 젓가락질도 잘하고 밥도 잘 먹는 건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 엄마의 기대감이네요. 자, 우리 오늘 저녁도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자. 끝인사를 하면서 마무리하는데 날짜는 생략했어요. 자, 그럼 비교해보자. 자, 논설문은 뭐야?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자신의 관점을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내는 글이에요. 하지만 편집글이라는 형식은 읽는 사람과 친분 관계를 고려하여 친근한 말투를 사용하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솔직하고 편안하게 전달해요. 논설문이 솔직하고 편안한 글이라면 이상하잖아. 그치? 자, 비교해 봅시다. 형식.
자, 가는 논설문이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요.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들이 여러 개가 제시가 됩니다. 특히 가에는 젓가락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례를 나열했죠. 하지만 이 편집글은 받는 사람, 첫인사, 본론, 끝인사, 날짜, 보낸 이 글은 날짜만 생략했어. 순서를 글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고 글을 쓰는 사람과의 친분관계에 따라 엄마랑 딸이니까 구어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시된 글은 엄마가 자녀에게 쓰는 편지라는 점에서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했고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고 편안하게 전달함으로써 설득의 효과를 높였다. 자, 그러면 이 가글과 나글의 공통점은 뭐야? 이것도 생각해봐. 이 나글이 아니지. 가와 이 편지 공통점. 이거는 일단 관점이 같아요. 그치? 관점이 같은 거야. 올바른 젓가락질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관점이 같다. 물론 차이점은 형식이 다른 거지. 그럼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설득의 효과를 높이려고 알맞은 형식을 선택했다는 게 공통점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엄마가 현서한테 너 젓가락질 좀 제대로 배워. 이거 중요해. 너 할머니한테 대들 게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막 뭐 혼내려고 논설문을 쓴 거야. 엄마가 현서에게 논설문을 써서 준 거야. 그러면 설득이 돼요 안 돼요? 킹받지. 그래서 오히려 현서가 젓가락질 똑바로 배우길 바라는 마음에 편집글이라는 부드러운 말투를 써서 되게 좀 이렇게 솔직하고 편안하게 내 말귀를 좀 알아먹을 수 있도록 일부러 편집글이라는 형식을 골랐다는 겁니다. 아까 쌤이 오프닝에서도 말했죠? 모든 작가들은 나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설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각 글의 어떤 주제의식에 걸맞은 형식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랑도 연결되냐면 독자를 설정하는 거랑 연결이 되거든요. 독자를 설정하는 거랑 연결이 돼. 왜냐면 봐봐. 이거 편집글이잖아. 편집글은요. 사랑하는 현서에게죠.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뭐야?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독자가 있다는 거야. 그지? 근데 아까 그 논설문 있잖아. 요 논설문은 누구를 위해 쓴 거야? 불특정 다수를 위해 쓴 거야. 그죠? 그 불특정 다수를 위해 쓸 때 내 말 믿어봐. 내 말이 진짜라니까? 내가 맞다고 이렇게 그냥 주장만 하면 누가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구체적인 근거와 사례나 뭐 수치 뭐 인용 이런 걸 가져와야 되는 거야. 근데 현서는 내 딸이니까 엄마 말 들어봐. 이렇게 약간 좀 뭐라 해야지? 제가 정서에 호소하는 글을 해도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너 때문에 엄마가 속상해. 이래도 내가 앞으로 젓가락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약간 형식적인 특징의 차이점 하나가 또 뭐냐면 독자가 누구냐도 다를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또 독자가 만약에 불특정 다수에게 글을 쓰는데 뭐 내 말이 진짜야. 내 말 믿어. 이렇게 반말하면 안 되잖아. 그치? 여기는 친근한 관계니까 지금 반말하잖아. 그죠? 높임법 안 쓰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근데 나 같은 글은 아예 하십시오체인 나 글은 하십시오체 썼잖아. 그죠? 그렇네. 했습니다 이렇게 이 높임법도 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최고 높임법이거든요. 하십시오체가 이렇게 되게 격식을 갖추고 있는 거지. 쌤이 아까 높임법 해놓은 거지. 여기서 써줄게. 격식체, 하십시오체. 자, 이것도 차이점일 수 있겠네요. 다양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럼 이렇게 이 단원의 비교하며 읽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